본질의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질을 향해 곧장 진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MFG입니다. 자, 네, 그럼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하죠. 역사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청찰기입니다. SR-71 블랙버드가 되겠습니다. 블랙버드. 아, 이건 워낙 이거 극비 무기라 이거는 유 기자님도 못 보셨죠? 뭐예요 이거? 뭐죠? 뭐죠? 저를 오프닝부터 무시하는. 야, 네가 나를 어떻게 네가 날 평가했다 그거니까. 딱 여러분 들으셨죠? 방송 중에 이렇게 같이 일하는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아니, 무시한 게 아니고 너무 물어가지고 고마워가지고. 타셨어요? 예? 아, 타보지 못했죠. 아니 어떻게 아니 이게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무기 중에 하나예요. 그 말 그대로 외형부터 하여튼 좀 포스 넘치고 네. 그런데 제가 봤다 그러면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증거 자료를 갖고 왔어요. 네, 좀 합성 같은데요, 색깔도 하고. 아니 근데 여기 이게 사진이 잠깐만. 맞으세요? 본인 맞으세요 이거? 본인인지도 모르겠네. 네. 96년 10월이니까 거의 약 23년 전이에요. 와. 23년 전의 제 모습입니다. 오하이오주에 그 라이트 패터슨 기지라는 게 있어요. 그 라이트 형제가 첫 비행한 지역이에요. 그 근처에 있어요. 데이톤이라는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에어포스 뮤지엄이라고 있어요. 미 공군 박물관. 근데 세계에서 제일 큰 공군 박물관이에요. 이게. 여기엔 SR-71 이게 극비 무기도 있었고 그때 F-117 스텔스기가 운용 중이었는데도 F-117도 여기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인상적이었는데 그럼 지금도 저기감이 있을까요? 지금도 있죠. 예. SR-71이 실제 박물관에 전시된 거는 정말 몇 대 없는데 네. 여기를 제가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여행을 하다 들렸는데 마침 있어가지고 야 이거는 꼭 증명사진을 찍어놔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네. 이번에 방송에 쓸 줄은 몰랐지만 내가 그랬지만 하여튼 정말 그 당시에 전형적인 관광객이시네요. 근데 이렇게 딱 관광객처럼 하고 다니세요. 이거는 못 보셨겠거니 해서 제가 질문 드렸었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만들어 보였습니까, 원쌤? 굉장히 좋아했죠, 그때부터. 만들고 싶었는데 네. 국내 제품으로는 쓸만한 키트가 없었고 아마 일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엄청나게 비싸가지고 결국 뭐 못 사서 못 만든 기억이에요. 아쉽죠. 지금은 근데 엊그제가 찾아보니까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 네. 이 나이 들어서 다시 그 본드 냄새 맡아가면서 하면서 네, 그렇죠. 예, 그래, 또 눈도 침침하고 한데 우리 또, 또 이렇게 해가면서 이거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금속으로 된 거 팔면 사든가. 뭐. 우리 어릴 때는 참 그 이런 SR-71까지는 사실 예, 이게 좀 힘들었어요. 이거 구하기가. 하여튼 역사에서 이거 제일 빠른 거죠, 이게? 그렇죠. 제트기? 전투기? 제트기 중엔 제일 빠르죠. 네. 빠른 거 인간이 만든 물질이 빠른 거 보통 이제 총탄을 생각하잖아요. 총탄이 보통 마3 안팎, 음속의 3배 안팎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M16 A원 같으면은 총구 탄환 속도가 시속 3,510km라고 그래요. 근데 보통 마1이 시속 1,200km 안팎 아닙니까? 그 정도 되는데 마3에 이제 가까운 그런 속도인데 SR-71은 얼마냐? 세대슈도 시속 3,530km. 그리고 순항 속도가 마 3.3이에요. 그러니까 총알보다 좀 빠르거나 아니고 총알보다 빠르다고 볼 수 있죠. 평균적으로 그 속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마 3.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순항 속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잠깐 내는 거는 뭐 마 3 낼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있는데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마 3 이상의 속도를 내는 거는 인간이 만든 제트기 중에는 SR-71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또 놀라운 거는 이게 개발된 게 1950년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이렇게 빠른 제트기를 만들었다는 게 또 다시 또 이렇게 보면 또 이거 디자인도 외계인의 힘을 비는 게 그런 아니고 얘기 있어요. 예. 50년대 말에 근데 디자인이 말이 안 되죠. 그 시절 관점으로는. 그러니까 이걸 만든 게 이제 로켓 만든사의 스컹크웍스라는 팀인데 거기는 정말 이런 걸 비롯해서 스텔스기도 거기서 만들었고 시대를 앞서간 이제 그런 팀. 그러니까 외계인을 고문해서 과학적 저 외계인 있네, 지하에. 그렇죠. 보시기에 그 1990년대 말 퇴역할 때까지 총 31대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50년대 말부터 80년대까지 이제
뭐 냉전 시절에 특히 맹활약을 했고 이제 주름을 잡았었고 이게 이제 1970년대 신기록들을 몇 개 세웁니다. 근데 그 기록이 여태까지 안 깨져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1974년 9월에 SR-71이 런던에서 로스안젤레스까지 얼마 만에 갔냐? 1시간 54분 만에 갔어. 2시간도 안 걸린 거죠. 대서양 넘는 거죠. 대서양 건너는 정도가 아니고 미국 본토 다 지나고. 미 본토도 지난 거예요. 그렇구나. 예. 뉴욕이 아니군요. 서부구나. 뉴욕이 아니야. 서부까지.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9시간 10시간 정도 걸리는 보통 비행기로는 10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인데 평균 속도가 시속 1,435마일 이제 기록을 세웠었고 1976년 7월에는 이 순항 고도 기록을 세웠는데 굉장히 높은 고도였어요. 네. 얼마? 85,000피트. 그러니까 키로로 따지면 25km가 넘는 이런 고도에서 순항을 한 이제 기록도 세웠습니다. 일단 이렇게 높이 날려면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공기가 희박하다는 말은 양력이 떨어지게 되죠. 공기 밀도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엔진이 그만큼 효율적이어야 되고요. 기압이 얕다는 것은 비행기의 통제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날개나 이런 것에 금방 반응 안 해주기 때문에 공기 같으니까 그런 문제들도 있고 일단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요. 그쵸. 20km를 그거를. 일단 뭐 25.9km는 보통 비행기들의 뭐 2배 반 이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저기까지 올라가서 순항할 이유가 없는데 전혀. 그러니까 기본 산소가 희박하니까 엔진 연소도 쉽지 않은 엔진 거죠. 연소가 안 좋죠. 네. 물론 이제 이런 기체들은 그걸 또 활용한 엔진을 사용하긴 합니다. 뭐 스크램제트 엔진이 그런 걸 쓰는데 일반 민항기는 여기까지 올라갈 수도 없고 그냥 올라갈 이유도 없는데 이건 이제 정찰기니까 아마 이 정도 고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능을 장착을 한 것 같아요. 네. 별명이 블랙버드잖아요. 네. 시꺼먼 약간 그림을 봐도요. 시커멓죠. 네. 일단 뭐 시커멓면 잘 안 보이기도 할 것 같고 밤에나 뭐 원체 높이 떠 있으니까 네. 뭐 안 보이겠죠. 그냥 다녀도. 근데 이제 고온에 노출이 되거든요. 이 고온이란 게 우리 보통 비행기 여객기 타시면 외부 기온 자세히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앞에 모니터에 뭐 지도 나오잖아요. 어디까지 내가 갔다. 그거 잘 보면 외부 기온하고 다 나오거든요. 네. 보통 영하 50도까지 내려가요. 단지 높이 있다는 이유로. 근데 바깥이 영하 50도가 공기가 영하 50도인데 얘는 물론 더 올라가니까 더 낮아질 수가 있는데 근데 원체 빠르기 때문에 이 공기 마찰이 또 엄청나가지고 이 기체 온도는 영상 200~300도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검은색 도료를 발라서 그 열을 이렇게 좀 흡수를 시키고 이렇게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근데 국제법상 여기 비행기는 항상 이름을 써야 돼요. 아무 표기도 하지 않는 비행기는 불법입니다. 국제법상. 그쵸. 이렇게 뭐라도. 일본 거는 일본기가 있고, 뭐 한국 거는 한국 거로 표식이 돼야죠. 국적과 소속을 알아볼 수 있는 뭔가를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검은색으로 칠했으니까 뭐 흰색이나 이런 거로 칠해야 되는데 다 지워져 버려요. 이 열 때문에. 그래서 이 변색 안 되는 흰색 페인트를 만드는 데만도 순전히 SR-71 위해서 꽤 많은 돈을 들여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벤 리치라는 사람이 연력학자인데 이분이 그 SR-71의 공기 흡입구랑 뭐 냉각 계통을 다 개발한 사람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F-117을 개발해도 관여를 한 분인데 그분이 나중에 자서전을 썼어요. 그러면서 그 고도에서 그 흰색 글자 그 마크 볼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걸 쓰고 앉았냐. 뭐 바닥에 쓰는 것도 아니고요. 그보다 위에서나 대충 보이는 거는 옆에 고도나 그렇게 또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할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진짜 막 300km, 400km 달리는 차는 딱지를 누가 끊겠어요. 그런 거죠. 이거 무슨 과속 카메라도 안 먹힐 것도 같고. 그럴 수도 돈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정찰기면은 그러면 제일 중요한 무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그러면 이거 그쵸. 카메라가 제일 중요한 카메라가 제일 중요한 무기인 거죠. 그러니까 무기구나. SR-71은 그러니까 무슨 폭탄 미사일 장착하고 뭐 그런 게 없어요. 기관포 이런 것도 없고 카메라가 이제 주목이고.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원래는 이게 이제 CIA가 돈을 대서 개발했습니다. 소련 정찰을 위해서. 공군이 아니고요? 예, 공군이 아니고 그래서 그건 A10이라는 명칭으로 불렸는데 그거는 1인승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공군권 뒤에 나왔는데 2인승이고 이게 이제 SR-71이라는 명칭이 붙었어요. A12, 그러니까 CIA용으로 만든 거는 카메라만 있었고 이제 공군용으로 만들어진 SR-71의 경우는 카메라하고 이제 전자정보 수집 장비 등이 있었는데 이 카메라가 이제 보통 카메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굉장히 높이 뜬다고 그랬잖아요. 8만 피트, 24km 상공에서 골프공을 식별할 정도의 능력을 가진
그런 정도의 고성능 카메라였다. 그 당시로는 대단한 거죠. 그렇죠. 예, 지금으로도 뭐 상당한 건데. 그리고 이 시간당 10만 평방마일 정도의 정찰 능력을 갖고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1시간이면 뭐 우리나라 남한 남한 이상의 지역을 정찰할 수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네. 그 정도 능력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예. 실험기 중에 이제 X15라고 있었는데 그냥 옛날에 이거 다큐멘터리 봤던 기억도 나요.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요거는 시속 4,000마일을 기록했으니까 마하로 따지면 마하 6, 7 되는 거니까 우와. 훨씬 빠르죠. 이거 두 배 되네요. 예. 예. 근데 이제 실험기였기 때문에 또 그대로 이제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요거는 미국의 NACA라고 당시에 이제 미국 항공자문위원회 옛날에 40년대 말 뭐 50년대 이럴 때 이제 이 X 시리즈가 계속 이제 연구가 됐던 건데 미국 항공자문위원회가 이제 지금은 나사가 됩니다. 미 항공우주국. 이때 이제 실험 항공기를 제작할 때 X를 붙여가지고 X1부터 X15 뭐 여기까지 간 건데요. 최초의 초음속 비행기가 이제 1947년에 X1이 이제 처음 그걸 극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X15까지 가는 거고요. 요거는 근데 높이가 어느 정도 높이에서 날았냐면 지상 150km의 고도를 날았기 때문에 아까 뭐 20km, 뭐 30km 그 말씀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이거는 우리가 우주라고 부르는 지역이죠. 사실. 대기권을 넘어선 지역이네요. 네, 보통 이제 우주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 권이 나눠져 있는데 100km 정도를 넘어가면 우주라고 흔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 동그랗게 좀 보이고 시커먼 우주 보이고 이런 데예요. 여기가 여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이제 마하 6, 7로 비행을 했던 기체고 여기 이제 전리권이라고 하죠. 전리권이가 뭐 고등학교 때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쯤 가면은 그 태양에서 오는 입자들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온화돼요. 그만할까요? 그러시면 더 친절하시게 그만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 본 게임인데. 이거 그냥 뭐 간단하게 이온화라는 거 아시는 눈이 건 감기기 알겠지만 전에 뭐 이온화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자들에서 전자가 하나 붙던가 떨어져 가지고 원자에서 그러니까는 전기 극성이 생기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알고 있는 이런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런 원자들은 다 지금 중성 상태거든요. 플러스부터 마이너스도 아닌. 근데 이런 데 가면 이제 그 태양풍을 맞아 가지고 전자가 떨어지거나 붙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상태의 분자들이 공중에 떠 있어요. 기체 분자들이. 그 이제 이온화 상태라고 하는데 이걸 또 연구를 하면 재밌는 일이 많이 발생을 하고 무엇보다도 얘가 전기적으로 이렇게 지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지상에서 통신을 할 때 장거리 전파 통신 하잖아요. 여기다 반사를 시켜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지구가 동그랗게 돼 있으니까 전파를 쏘면 이렇게 해서 지구를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러게 직선으로 가면 그렇겠네요. 이렇게 돌아갈 리가 없잖아요. 지구 따라서. 근데 이 전파층, 이 전리층에다 부딪혀서 반사를 시키면 이제 직선으로 닿지 않는 곳까지 전파를 보낼 수 있다. 통신에 쓰입니다. 실제로. 요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연구하러 간 것이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엔진은 이 추력 23톤 정도의 액체 로켓 엔진이라서 사실은 비행기라기보다는 로켓입니다. 날개가 있는 로켓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얘가 이제 가장 빨랐던 대기권 안에서 날았던 그나마 가장 빨랐던 기체죠. 전투기 중에서 마하 3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구소련의 유명한 미그 25 요게 이제 마하 3을 내는 전투기였죠. 그러니까 미그 25 이걸 우리 전에 잠깐 했지만 이게 마하 3 넘는 유일한 전투기다 해가지고 SR-12 정찰기니까요. 그래서 이제 서방 세계에서 한때 공포의 대상이 됐는데 이게 좀 과장돼 있는 면이 많았죠. 진공관 쓰고 뭐 해서 좀 낙후돼 있었고 그 다음에 마하 3 이게 지속적으로 낼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SR-71처럼 잠깐 순간적으로만 이제 불과 몇 분 정도만 낼 수 있었다고 그러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고 SR-71이 이제 50년대 말부터 개발이 돼서 1962년에 첫 비행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레이더로는 잡을 수 있죠. 근데 이거를 격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 소련에도 뭐 이걸 격추시킬 수 있는 전투기라든지 지대공 미사일로도 그 당시 뭐 SA-2 같은 게 대표적이었지만 SR-71까지 격추시킬 능력이 안 됐던 거고 25km의 고공에서 마하 3.3의 초고속으로 순항할 수 있는 항공기 유인 제트기는 SR-71이 지금까지도 유일하다.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다 보니까 원래 크기만 따지면 이제 레이더에 이제 크게 잡히게 돼 있는데 그 당시로도 이 레이더
이 반사면적 전문 용어로 RCS라고 그러는데 레이더에 좀 작게 잡히게 하려는 일종의 이제 스텔스 성능을 갖도록 그 당시에는 뭐 스텔스를 사실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고민 연구를 좀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체 표면에 일부 이제 레이더 흡수 물질 같은 거를 지금과는 비교 안 될 정도의 초보적인 원시적인 거지만 이제 그런 것도 발랐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의 경우도 동체 옆에 이제 삐죽하게 튀어나온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이제 RCS를 좀 줄여보려고 노력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의 스텔스기에 비하면 스텔스기라고 표현하기는 부끄러울 정도지만 그래도 그 당시 항공기에 비해서는 RCS를 좀 줄이는데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찰기, 뭐 전투기, 뭐 전폭, 네. 뭐 폭격기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먼저 이렇게 됐을까요? 정찰기가 언제 이게 그럼 뭐가 먼저인가? 그러니까 각이 이게 먼저인가 뭐 이런 게 사람 유사일에 전쟁을 하면서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적군의 동향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보 수집이죠. 네. 이 정보 수집이 한 방법이 이 항공기가 등장한 다음에는 정찰기가 된 거죠. 하늘에서 이제 적의 움직임을 보는. 그리고 정찰기가 나오기, 항공기가 나오기 전에도 기구라는 게 있었잖아요. 얘는. 기구를 띄워서 사람이 거기 타고 올라가서 일단 높은 데서 봐야 되니까. 일단 높이 올라가니까 뭐 정찰기처럼 뭐 멀리까지는 못 가더라도 하여튼 비교적 뭐 몇 킬로나 아니면 10여 킬로나 이 정도 거리까지는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구의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처음 사용된 게 1794년에 그 오스트리아하고 프랑스 간에 이제 플루레스 전투라는 게 있는데 이 전투에서 프랑스 13군단의 쌍브루아 미주군이라고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오스트리아군을 격파를 해요. 근데 프랑스가 사용한 무기가 뭐냐? 기구입니다. 기구를 통해서 항공 정찰을 했고 그래서 오스트리아군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고 승리를 하는데 이제 도움을 받았다고 그러고요. 이 쌍브루아 미주연대라는 행진곡이 있는데 이 음악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추억의 음악이 될 거 다 아실 것 같은데 옛날 70년대 MBC 복싱 매치 복싱 경기 그 오프닝 음악이 그건가요? 예. 아 이거 우리 다 알죠 이거. 우리 빰빠라밤. 예, 홍보 원장님도 아실 거래요. 빰빰빰빰빰빰빰빰. 좀 빠르셨어요. 그럼 이제 기구부터 이제 정찰이 이제 시작돼서 공중에서 하는 좀 정찰기가 활약했던 뭐 전투가 있었던 뭐가 있어요? 정찰기. 아무래도 뭐 이런 최초 하면은 독일군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독일. 아니 우리는 아닙니다. 얘는 우리 안 했어요. 방금 우리가 말 안 했습니다. 난치를 싫어해. 난치를 싫어해요. 한참을 들으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오직 소련. 그래서 1차 대전 때 러시아를 상대로 독일. 그러니까 싫어하시겠네요. 러시아를 상대. 그럼요. 예. 당시 또 러시아는 또 독일을 상대 2차 대전 때도 그렇고 독일이 역전극을 펼쳤던 전투가 이제 타넨베르크 전투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정찰기를 사용한 승리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1910년대기니까요. 빈게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었죠. 당시에 독일에 슐리펜 계획이라는 게 있었고 요거는 이제 서쪽에 프랑스하고 먼저 전쟁을 벌이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원체 영토도 크고 또 나라가 아직도 이게 혁명도 전이잖아요. 볼셰비크 혁명도 전이고 해서 아직 왕정, 황제정 하던 때라 굉장히 나라가 행정이 후진한 때였고 그래서 동원령이 선포가 된다 한들 전쟁을 실제로 러시아가 시작할 때까지 최소한 6주에서 8주가 걸릴 것이다. 그 정도로 이제 시스템이 엉망이고 그래서 걱정을 안 하고 그동안에 프랑스를 정복할 수 있다 심지어. 그래서 정복한 다음에 러시아를 상대하면 둘 다 이길 수 있다는 게 1차 대전 때 독일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생각보다 재빠르게 군사를 동원해서 독일을 공격해 온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를 갔는데 독일이 공격하러. 그러니까는 계산이 안 맞은 거죠. 그래서 1914년 8월에 탄넨베르크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당시에 러시아군이 80만 대군이었고 독일군은 16만밖에 안 됐어요. 5배 아니에요? 5배. 그렇죠. 예, 그렇죠. 다섯 배네요. 딱 다섯 다섯 배죠. 예. 여기서 독일이 지면 지금 싸우고 있는 서부 전선까지 다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독일이 여기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승리를 했느냐? 바로 정찰기 덕분인데
사진기를 싣고 당시에 사진기가 나온 지도 그리 오래됐던 때는 아닌데 사진기하고 항공 촬영을 이미 했던 그 정찰기라는 게 동원이 됐었고 여기 이제 에드리히 다우베라는 그런 정찰기였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적군의 움직임을 알고 결국 승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 다음부터는 이제 연합군도 정찰기를 운영을 하기 시작해서 정찰기의 역사는 아무튼 1차 대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 재미있는 점은 이제 공중에서 적군의 정찰기가 마주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별로 무기가 없으니까 조종사들이 총이나 권총을 들고 있다가 그걸로 상대 정찰기를 쏘고 그 다음에 벽돌이나 이런 거를 프로펠러에 던지고 네. 맞으면 뭐 히트만 되면 이러면 거의 공중에서 백병전에 가까운 상황을 연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거의 뭐 시초고 그다음에 본격화된 건 언제쯤일까요? 2차 대전 이후 냉전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정찰기에는 이제 전선 지역, 최전선 지역을 감시하는 전술 정찰기가 있고 그 다음에 후방 지역의 전략 목표물까지 포함해서 감시하는 이제 전략 정찰기로 크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오늘 주제는 사실은 전략 정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소련 간의 핵 그다음에 미사일, 그다음에 우주 쪽에도 엄청 경쟁이 붙었었잖아요. 그 한치도 양보가 없는 이런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상대방이 도대체 몇 개를 갖고 있느냐. 그 냉전 시절의 최대 이슈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60년대, 70년대까지 도대체 소련이 ICBM 몇 개 갖고 있는지 몰라가지고 미국의 한때는 굉장히 부풀려서 평가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정찰위성, 우주에서 보는 정찰위성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전까지는 비행기를 띄워서 이제 하는 수밖에 없었고 비행기가 근데 소련이 그렇게 넓은데 안에 안 들어가고는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련 영공을 비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적 지대공 미사일이나 이런 위협부터 안전해야 되니까 일단 높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장거리 고공 정찰기가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미국 CIA 등이 돈을 내서 개발한 게 그 유명한 U2 정찰기입니다. 밴드 이름으로도 유명한. 밴드 이름으로 유명한 이게 뭐 친숙하실 거예요. 네. 우리 오산 기지에서도 몇 대가 배치가 돼 있어서 거의 매일 이제 한 번씩 뜨고 내리면서 정찰 활동을 이제 하고 있죠. 50년대 중반 이후에 개발돼서 1960년 격추되기 전까지 그때는 이제 소련 영군까지 들어가서 이제 정찰 활동을 했던 거고 밤낮으로 그다음에 악천후에도 이제 정찰할 수 있는 그래서 사진만 찍는 게 아니고 이게 그런 영상 정보 외에 신호 정보, 각종 주파수와 같은 이제 신호 정보,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전자 정보 이런 것들을 수집을 했고 여기에 이제 아사스라고 이제 AS/ARS2라는 이제 합성 개구 라이더가 있는데 이거라든지 뭐 다양한 그 첨단 정보 수집을 하는 센서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게 계속 발달이 돼요. 뭐 U2R, U2S 해가지고 주한미군에 배치되어 있는 U2S라는 이제 그런 형태인데 8개 정도 이제 개량형들이 계속 나왔었고 한 100여 대가 생산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건 길이가 19.1m에 폭이 30m. 굉장히 날개가 깁니다. 이게 이륙할 때 보면 이 날개 밑에도 이 보조 바퀴가 있어요. 이게 늘어져가지고 바닥에 닿을까봐. 저 사진보다 날개 훨씬 길어요. 진짜. 글라이더를 연상케 하는 그런. 거의 글라이더처럼 그래요? 예, 굉장히 길고 그래서 이게 이착륙하는 것도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한 그런 항공인데 최대 속도는 시속 821km. 이게 음속이 안 됩니다. 이 두 개는 음속이하고 항속 거리는 엄청 길어요. 5,600km 정도가 되고 최대 상승 고도도 SR-70과 비슷한 고공 정찰기 때문에 27km, 2,730m. 이 U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략 무기, 적국의 전략 무기 배치 상황이라든가 뭐 군수 산업 능력 이런 걸 파악하는 게 목적이라 개발 비용을 댄 게 군이 아니고 CIA입니다. 미국 정보국.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로키드사의 그 스컹크웍스가 여기에도 참여를 그 외계인들 많이 좀 고문이란 말은 조금 좀 협조를 얻어서 협조를 강제적인 통해서. 협조를 얻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찰기인데도 유투기는 이름에 이게 정찰기라는 단어가 이제 보통 R을 쓰거든요. 이게 리코네상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리코네상스 뒤에는 이제 르네상스랑 똑같은 철자예요. 다용도기에 사용되는 그 유틸리티를 써가지고 U2가 됐고요. 이제 개발 목적과 경위를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그래서 미 쪽은 이제 우랄 산맥 넘어 소련 영내에 갖고 있는 유일한 영상 정보가 뭐였냐면 당시에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루프트와페가 촬영한 것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10년, 20년씩 막 되는 그런 사진들 그렇게 막 영상이 좋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사진들밖에 없으니까 이걸 이제 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당신은 그냥 들어가야 되니까 저 영토에 들어가는데 이를 들키지 않으면 좋고 이 들켜도 격추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7만 피트 이상 올라가면 그러니까 7만 피트가 한 21km쯤 되는데 정찰기가 비행을 해도 뭐 레이더도 레이더지만은 뭐 요격을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U2가 이제 당시에 소련의 요격기가 상승할 수 있는 고도보다 훨씬 높은 이제 8만 5천 피트까지 상승이 가능하게 하고 그래서 소련 영공을 좀 편하게 좀 찍고 다닌 속도도 안 빠른데 그런 역할을 했었죠. 한국에서는 이 유투가 또 역할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뭐 어떻게 쓰인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기지 우리 이제 원래 행정구역사관 평택이지만 이제 기지명은 오산기지죠. 그래서 이제 오산기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3대 정도가 배치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배치가 돼서 교대로 해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떠서 이 휴전선을 따라서 이렇게 비행하면서 정찰을 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우리끼리 뭐 그러세요 그냥 솔직히 그냥 까주세요 여기서. 마치 언론과 관계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하면 이게 사진만 찍는 게 아니고 이 각종 전자 정보도 수집을 해요. 뭐 신호 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수집을 하는데 신호 정보 같은 경우는 거의 북한 전역. 그다음에 사진 같은 경우는 뭐 한 100km 이상 후방 지역까지 이제 정밀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게 이제 평상시에는 뭐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뜨고내리는데 와치콘이라고 이제 와치 컨디션 대북 감시 태세를 의미하는데 이게 뭐 긴장 국면이 고조되면 올라가는데 그럴 경우는 좀 더 자주 떠서 좀 더 길게 이제 그 북한 지역들을 감시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죠. 네. 여러분 어렸을 적 이런 상상 한 번쯤 해보셨죠? 마치 줄 베른의 소설 속 주인공처럼 기구를 타고 여행하는 상상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구를 타고 얼마나 높이 멀리 갈 수 있을까요? 이 물음에 직접 기구에 몸을 싣고 답을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모두 한 집안 사람들인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3, 2, 1, go! We made it! Design slowly ascend throughout the day, charging its batteries. Завершили испытания самолета на скорости 1999년 3월 1일 스위스 정신과 의사 베르트랑 피카르는 영국인 브라이언 존스와 함께 엄청난 모험을 시도합니다. 바로 열기구를 타고 세계 일주에 나선 건데요. 이번이 3번째 도전이었죠. 1997년 1월과 98년 1월 두 차례나 실패한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높이 54m, 무게 9톤에 달하는 거대한 열기구 브라이틀링 오비터 3호를 타고 다시 한번 대장정에 나섭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난기류의 연료 부족에 온갖 장애가 그들을 막아섰는데요.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마침내 세계 일주에 성공합니다. 비행 시간은 19일 21시간 47분, 비행 거리는 45,755km. 역사상 최초의 무착륙 세계 일주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도전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기구 일주에 화석연료가 많이 쓰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친환경 비행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는데요. 2015년 3월 기름 한 방울도 쓰지 않고 태양광 에너지만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데 성공합니다. 무려 505일에 걸친 고난의 여정, 냉난방 장치도 보조 연료도 없이 극한의 환경을 헤쳐가며 대기록을 세우는데요. 이를 계기로 친환경 에너지의 효용성을 널리 알리게 되죠. 그렇다면 베르트랑 피카르의 뜨거운 열정과 도전 정신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그건 바로 혈관을 타고 흐르는 탐험 본능,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피였습니다.
물리학자이자 발명가인 할아버지 오기스트 피카르는 에르제의 만화 땡땡의 모험 속 해바라기 박사의 모델이기도 한데요. 그는 1931년 세계 과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직접 개발한 기구를 타고 인류 최초로 15,780m 상공의 성층권까지 올라간 겁니다. 우주에서 지구로 쏟아지는 각종 입자와 방사선을 연구하기 위해서였죠. 그 다음엔 16,201m까지 올라가는데요. 그가 그 높은 고도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직접 발명한 여압실 덕분이었죠. 고도 비행에서 지상의 기압에 가깝게 공기 압력을 높여놓은 방인데요. 기압이 떨어지는 일을 막아주고 저산소증으로부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고안해낸 겁니다. 오늘날 우주 탐험의 토대를 다지게 되죠. 그러나 그의 도전도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이번엔 가장 낮은 곳을 향하는데요. 바닷속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 보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1953년 오기스트 피카르는 69세의 나이에 아들 자크와 함께 바닷속 미지의 세계를 탐험합니다. 자신이 설계한 잠수정을 타고 4,049m 바닷속까지 잠수하는 데 성공하죠. 사람이 직접 심해의 잠수에 관측을 하게 된 첫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험을 함께한 아들 자크 피카르는 바닷속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평생 바다 연구에 몸을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1960년 그는 아버지가 만든 잠수정 마티스카프 트리에스테 2호를 타고 무려 10,911m 바다 밑까지 탐험을 시도합니다. 이때 20분간 깊은 바닷속에 머물며 새로운 생명체들을 발견하게 되죠. 과학계는 발칵 뒤집힙니다. 이때까지 사람들은 바다 깊은 곳에는 수압 때문에 생물이 살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독성 핵폐기물을 바다 깊은 곳에 버리는 방안도 거론됐던 건데요. 자크 피카르는 사람들의 잘못된 환경의식을 바로잡게 되고 핵폐기물의 해양 투기 금지 조치를 이끌어내게 되죠. 할아버지 오기스트 피카르에 이어 아버지 자크 피카르, 손자 베르트강 피카르까지 피카르즈만의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들의 모험은 개인의 야망과 꿈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죠. 베르트랑 피카르는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죠. 인생의 고도를 높이고 싶나요? 마음속 모래주머니를 던져버리세요. 그는 일상 곳곳이 미지의 세계이고 누구나 개척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우리에게도 모험가의 DNA가 숨어 있진 않을까요? 우리 열기구 보통 하면은 이제 터키 이런 데 가면 그 카파도키아라고 그 열기구들 많이 저 거기 가봤어요. 근데 열기구가 진짜 무서워요. 타면요. 바구니도 굉장히 작고 옆에 불 확 올라가고요. 정말 무서운데 이걸 타고 성층권까지 올라가는 게 정상은 아니죠 사실. 다들 그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잖아요. 진짜 그게 그러니까 뭐, 무모한 거죠. 뭐 가족이 안 말렸나 그거. 왜 안 말렸겠어요. 이제 이런 게 지금 상품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열기구를 타고 성층권 여행을 하는 걸 지금 여러분도 모두들 돈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단돈 9천만 원. 단돈 9천만 원만 쓰시면 이 미국의 우주 여행사 월드뷰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건 특수 헬륨을 채웠으니까 열기구라고 하긴 좀 그렇네요. 네. 하여튼 헬륨을 채운 기구를 30km 상공까지 타고 올라갈 수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지구를 내려다볼 수 있는 2시간 동안 내려다볼 수 있는 이런 상품이 단돈 9천만 원에 판매 중입니다. 아니 근데 1인당 9천만 원인 거죠? 그렇겠죠. 이 바구니 하나에 한 10명 못 하나요? 그럼 하시게요? 아니 그럼 우리 본게임 제작팀 이렇게 해가지고 한 11명 되나요 우리가? 예, 그래가지고 1인당 바구니 이렇게 하나 해서 우리 좀 많이 가니까 어차피 한 번 뜨는 거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엠빵 하자고요. 그러니까 해가지고 10명에 가면 900만 원씩. 1인당 해가지고 이거 좋은 이 본게임 뭐 한 200회까지 가고 그러면 개 모아서 이렇게 예. 개돈 모아서 한번 하면 어떨까? 전 내려오고 싶어도 안 탈래. 900만 원 그런 데 안 쓰고 저희는 딴데 놀러 가죠. 예, 좋은데. 뭐하러? 보험료 이거 거기 간다 그러면 보험 다 깨야 될 것 같은데.
일단 U2기는 1955년 8월에 첫 비행을 하게 되고요. 근데 오래된 기종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동유럽하고 구소련, 영국 내를 정찰 비행을 시작을 했죠. 보통 말씀드린 대로 7만 피트 이상을 다니기 때문에 당시 기술로는 전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 5년이 지난 1960년 5월 1일에 프란시스 게리 파워즈가 조종하고 있던 U2기가 2만 미터, 20km 상공에서 그만 소련 측 방공망에 걸려서 격추되고 맙니다.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가 된 거죠. 게다가 이 파워스의 경우에는 2만 미터 상공에서는 조종석이 사출이 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픽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네. 뭐 아마 압력이라든가 기타 등등 문제 때문인지 몰라도 사출이 되지 않아서 9,000m까지 11,000m 11km를 추락한 다음에야 사출이 돼서 탈출을 했어요. 예. 하지만 11km로 떨어지 자유낙하하던 그 얼마나 공포였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U2 정찰기가 추락될 수 있다는 거, 격추될 수 있다는 게 확인됐으니까 이제 소련 영토는 안 들어가게 되고요. 대신에 이제 그 동유럽이나 뭐 중국이나 중국 내륙 이런 데 정도로 이제 쓰임새가 국한되게 되죠. 예. 그때 이제 격추시킨 게 SA2라는 지대공 미사일이에요. 가이드라인이라는 그 당시에는 최첨단이었지만 지금 엄청 구형이 됐고 지금 북한군에도 있습니다. 그게 성능이 떨어지는 무기가 됐는데 여하간 굉장히 높은 고공이라도 지대공 미사일 발달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한 건 우주 공간에서 정찰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정찰위성 개발에 주력을 했고 그 당시에 미국이 초기에 정찰위성을 개발한 게 이제 코로나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면 코로나 계획인데 한동안은 미국이 정찰위성 개발하고도 비밀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정찰위성의 문제는 뭐냐면 해상도가 너무 낮은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요즘은 해상도가 5cm까지도 내려가는데 몇백 킬로 상공에서. 근데 이거는 뭐 해상도가 뭐 10m 이상, 뭐 몇 미터 이 정도 돼야 식별을 할 수 있으니까 군사적으로 큰 의미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U2기를 이을 이제 좀 더 발전된 유인 정찰기를 이제 CIA가 개발을 하죠. 비밀 프로젝트명이 옥스카트예요. 옥스카트라는 이제 프로젝트명으로 록히드의 스컹크웍스 팀에 또 돈을 대가지고 개발을 하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SR-71이고 근데 그 당시에 초기에 제기했던 조건이 순항 속도가 마하 3.2고 마하 3.3이니까 그 당시로는 정말 혁명적인 비행 속도 아닙니까? 59년인데. 예. 장시간 비행할 경우에는 기체 표면 온도가 260도까지 올라가요. 이런 상태에서 일반 항공기 소재는 이제 뭐 듀랄루민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걸로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외장재가 파손되거나 벗겨진 현상을 막으려면 이제 뭘 써야 되느냐? 티타늄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SR-71은 외장재 85%가 티타늄이에요. 굉장히 비싼. 그리고 이음새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 저 전투기나 이런 거 보시면은 그 이음새가 이렇게 철판돼 가지고 리벳으로 나삼 같은 거 이렇게 그렇죠. 동그랗게 튀어나왔잖아요. 예. 비행기 타고 이렇게 날개 보면 이렇게 튀어나왔던데요. 예. 그게 이제 빠른 비행일수록 이제 머리를 깎아가지고 평평하게 만들긴 하는데 왠지 제가 프라모델 할 때도 그걸 해봤어요. 프라모델 할 때도 좀 초음속 전투기들은 이 고증을 제대로 하려면 그 조그만 리벳을 다 밀어야 돼요. 저기로 저 사포로 밀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리벳 구멍 수를 최소화하면 할수록 이 저항을 덜 받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특수 공구를 사용해서 외장재를 이렇게 리벳을 안 쓰고 붙이는 쪽으로 많이 또 했고 그 다음에 엔진 흡입구, 공기 흡입구 같은 경우에도 초음속 돌파 때 이제 소닉붐, 음속 충격파를 줄이기 위해서 완전히 새로 설계가 됐고 그 다음에 엔진 흡입구 앞에 이제 스파이크라는 이런 것들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기체가 초음속에 돌입할 때 주변 공기 흐름이 기체에 악영향을 안 주게 뭐 이렇게 실속을 시킨다거나 이런 상황을 안 만들기 위해서 또 설계도 새로 했고 그 다음에 캐노피가 수정이에요, 수정. 아 캐노피라는 게 이게 그 예, 조종석 둘러싼 유리 그게요? 그게 유리가 아니고 진짜 크리스탈입니다. 캐노피도 이렇게 독특합니다. 여기 보면. 형태도 저렇게 독특하게 돼 있고. 독특하고 엔진 흡입기도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이렇게 튀어나온. 예.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부에는 또 이제 대용량 에어컨도 설치돼 있어요. 밖이 그렇게 뜨거워지면 안에도 당연히 뜨거워지잖아요. 그거 이제 안 뜨거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마하 3에서 작동할 수 있는 이제 엔진도 또 다 이제 새로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고 SR-71 엔진은 기존의 제트 엔진, 터보 엔진 이 구조를 이용해서 이제 추력을 극대화시킨 J58 터보 램제트 엔진이라는 거예요. 이제 두 개가 장착이 됐고요. 요건 이제 시동용으로 엔진이 두 대가 따로 있습니다. V8 엔진이 스타터 엔진이 있어요.
그 엔진 2대로 메인이 되는 엔진, 아까 그 터보램제트 엔진을 점화를 다시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J58 이 주 엔진을 음속에 도달해야 그때부터 이제 램제트 모드로 들어가서, 아까 램제트 모드란 거는 앞에서 오는 공기를 이제 그 압축기를 쓰지 않고 그대로 초음속 공기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엔진하고 이제 연료와 같이 이제 뿜어내는 그런 이제 시스템인데, 이 연료도 새로운 연료를 만들었어야 했고, 왜냐하면 이 연료 JP8이라는 연료인데 이 연료는 점화가 잘 안 돼요. 근데 사실 항공유도 불에 안 붙거든요. 이거 로켓 엔진도 불 안 붙습니다. 잘. 쉽게 우리는 왜 우리가 되게 착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 다이하드 2과 3에서 비행기가 일반 민항기였지만 날아가는데 연료가 새는 데다가 불 붙이니까 쭉 쫓아가서 절대 안 되고요. 그때 그 라이터로 아무리 해도 불 안 붙습니다. 거기 지포 라이터 해가지고 던져놓고 가잖아요. 심지어는 비행기가 올라갔는데도 하늘에서 공중으로 따라 올라갔잖아요. 하늘까지 올라갔는데 불부터 폭발하죠. 예, 그 비행기든 항공기든 로켓이든 그 연료가 불이 굉장히 안 붙어요, 사실은. 그렇게 쉽게 붙는 게 아니고 오히려 권총 딱 쏘면 붙나요? 안 됩니다. 아, 안 돼요? 제대로 붙여야 돼요. 근데 일단 불을 붙이면 굉장히 큰 열량을 내는데, 특히 JP8이라는 게 그런 이제 특성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엔진도 새로 만들고 뭐 캐노피도 수적으로 만들고 디자인 완전히 다 새로 하고 뭐 연료도 새로 만들고 이래가지고 처음부터 뭐 그냥 완전히 깎아 만든 비행기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아니 결과적으로 고속에서 아주 안정적이고 연료 효율도 높은, 아주 빠르고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고성능 기체가 나온 거죠. 그러면 높죠. 높게 가죠. 더 빨리 가죠. 그럼 이거 카메라는 또 엄청나게 좋은 거 썼겠네요. 네, 카메라뿐 아니고 네. 옆을 감지할 수 있는 이제 레이더도 있어서 이 지도, 그러니까 그 정찰하는 지역의 지형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기록을 하는 이제 그런 능력을 이제 갖추고 있었고, 아까 이제 두 가지 형태 있다고 그랬죠. 초기에 A12가 있고 SR71이 있는데, A12는 이제 단자형인 만큼 보다 많은 정찰 장비를 쓸 수 있죠. 한 명, 1인승, 한명 타니까. 1인승이야. SR70은 사람이 하나 더 타니 그만큼 이제 장비 탑재하고 이런 거는 좀 제한이 되는 이런 한계는 있었고, 하지만 그 카메라의 능력은 뭐 그것도 계속 개량이 됩니다.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그렇겠죠. 뭐 나중엔 뭐 24km 상공에서 골프공 크기 스크롤할 수 있는 그 정도 능력 갖춘 이런 이제 카메라도 이제 장착을 하게 되고, SR71이 이제 2인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후방석이라고 그래요. 뒷좌석에 정찰 체계 장교 RSO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타고서 이 뭐 정찰 장비라든지 아니면 항법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RSO 정찰 체계 장교가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 SR71 실전에서 이제 활용이 됐죠? 네. 뭐 그동안에 중동전이라든지 뭐 베트남 전쟁 뭐 이런 쪽에 이제 여러 전쟁에 있어서 비밀리에 이제 정찰 임무를 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임무 성격상 그 당시에는 노출이 안 됐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알려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베트남 경우만 봐도, 베트남전의 경우만 봐도 비공식 기록에 따르면 당시에 이제 월맹군이 소련제 뭐 레이더, 뭐 SA2 지대공 미사일 이런 각종 지대공 무기들을 갖고 있었는데, 총 800여 차례에 거쳐서 레이더 빔을 추적하거나 조준하거나 아니면 일부는 또 미사일을 직접 쏴서 격추를 시도한 적도 있지만, 단 한 번도 SR71이 격추된 손상을 입은 적이 없고요. 뭐 베트남전뿐 아니고 30년 동안에 총 3,551회의 임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세계 전 지역에서 남미를 제외하고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는 베트남 외에 북한도 들어 있습니다. 이 한반도도 포함되어 있는데 11대가 추락을 했어요. 11대. 근데 격추된 건 하나도 없고 단순 사고로. 그리고 이제 사고로 이제 추락을 했던 거고, 목숨을 잃은 조종사는 이게 단 한 명뿐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외국 언론 통해서 좀 보도가 되는 건데, CIA 이제 그 비밀 해제된 기록에 따르면 북한 영공을 이렇게 가로지르면서, 옆구리로 지나가면서가 아니고 가로지르면서 대놓고. 대놓고 이제 촬영한 적도 있었다고 그러고요. 옛날 60년대, 네. 70년대 총 뭐 29차례 한 30번 정도 이렇게 북한 지역 정찰도 이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1980년대에 이제 그 당시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서해안 지역에서 SR-71을 상회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쏜 적이 있어요. 이 미사일이 일설에는 뭐 SA2라는 얘기도 있고, 아까 유투기 격추했던 일설에는 그보다 훨씬 긴 SA5라고 있는데,
SA5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약간 쌌는데 그때도 SR-71은 피해를 입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화려한 이력에 작전상 격추도 안 됐던 이게 왜 퇴역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1999년에 이제 다 퇴역을 했는데 계속 이 과학기술이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찰 감시와 관련된 능력도 발전하죠. 정찰위성이 1960년대에는 아까 해상도가 뭐 몇 미터 단위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 지금은 요즘도 보도는 뭐 미국의 대표적인 정찰위성 KH-12, 키올 KH-12가 15cm라고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5cm 단위까지 내려갔다고 그래요. 해상도가. 이런 식으로 해상도 높아지니까 굳이 뭐 정찰기를 띄워서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 또 하나는 무인기, 무인 정찰기가 또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용을 무릅쓴 이 유인 정찰기 이 효용성, 안전성 플러스 그다음에 SR-71이 워낙 특별한 것들, 스페시픽한 것들이 많잖아요. 뭐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는 그런 거 장비다 보니까 이런 거 따져 보니까 이제는 좀 쉬시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은퇴를 시킨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SR-71 개발 노하우가 타국으로 이제 가는 걸 막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SR-71의 구체적인 제작 관련된 자료가 전부 파괴됐고요. 그리고 전용으로 만들어진 공구도 전부 폐기 처분됐고 공기 역학적인 그러니까 비밀이나 뭐 기술 같은 게 전부 다 사라졌어요. 이론도 다 사라지고. 그 인류 역사에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런 것들? 당연히 군대뿐 아니라 그걸 다 없앴어요? 네, 다 없앴고요. 그리고 이 스미소니안 항공우주박물관에 기체가 남아 있는데 또 아마 그 앞에 아까 사진 에어포스 찍으신- 뮤지엄도 있습니다. 저기도 기체가 남아 있는데 내부는 다 이제 빈 상태. 그럼 빈 껍데기에서 사진 찍으신 거 우리 형님이? 그런 거죠 뭐. 프라모델이나 다를 바 없는 그건 너무 극단적이야. 티타늄 모델. 잠깐 이 앞에 엔진은 꺼내놓고 있었어요. 엔진. 그 안에 비었을 거 아니에요. 1대1 사이즈의 프라모델. 부럽습니다. 형님.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가장 빠른 제트기를 알려줬죠. SR-71 블랙버드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화끈한 내용을 준비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좀 아니 이렇게 덮는 경우가 있나? 이런 정말 무사고 이거를 아니 거의 무사고를 이거는 뭐 오래전에 개발됐지만 진짜 극비 무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보안 유지를 해야 됐을 거고 미국은 그런 거 철저해요 굉장히.